안녕하세요. 책나들입니다. 오늘은 이경 작가의 단편소설 불모의 나비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경 작가의 소설은 책나들에서 단루에 걸린 직지라는 소설을 낭독한 바 있는데요. 중편소설임에도 불구하고 구독자 여러분의 폭발적인 반응에 몹시 놀라웠던 기억이 납니다. 이경 작가님의 올 8월에 출간한 소설집 제목도 단루에 걸린 직지입니다. 모두 6편의 소설이 실려 있는데요. 읽기 전부터 마음이 설레일 정도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불모의 나비도 재미와 몰입, 2마리의 토끼를 잡은 상당히 깊이가 있는 작품입니다. 자, 그럼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웅! 방바닥 진동 소리에 눈을 번쩍 떴다. 꼬리를 물고 늘어지는 온갖 잡념이 새벽녘까지 계속되다가 깜빡 잠이 들었다. 물건을 던지고 고함을 지르고 어찌나 요란스럽게 꿈을 꾸었던지 눈을 떴지만 여전히 작은 점들이 눈앞에서 스파크를 일으켰다. 흐릿한 눈을 뜨고 벽에 걸린 시계를 봤다. 오전 8시를 지나고 있었다. 카페에 포클레인이 도착한 게 분명했다. 침대에서 일어나는 순간 핸드폰에 벨이 울렸다. 아들 미니에게서 걸려온 전화였다. 선영이 이모한테 연락이 왔었어요. 카페가 허물어진다는 소식을 어디서 들었는지 화가 잔뜩 났어요. 선영 언니가? 무슨 자격으로 그런 태도를 보인다니? 오전에 일 좀 보고 저도 그곳으로 갈게요. 아무래도 이모가 그곳으로 찾아갈 듯 싶어요. 선영 언니가 이곳을 찾아올 수도 있다는 말에 등골에서 진땀이 쫙 흘렀다. 최근 몇 년 동안 그녀와는 말을 섞지 않았다. 엄마의 장례식장에서도 대면대면했고 가볍게 눈인사할 뿐 서로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는 채 지냈다. 나는 침대에서 일어나 벽에 걸린 거울을 봤다. 얼굴이 푸석하고 눈이 퉁퉁 부어 있었다. 드디어 카페 건물을 허물어뜨릴 모양이다. 그 과정을 상상만 해도 가슴속 4개의 문이 열렸다 닫히기를 반복했고 마음이 불안불안했다. 엄마의 카페에 대한 책임감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시간이 온 것이고 그것을 지키려고 했던 노력에 합당한 보상을 받은 것뿐. 엄마에게 미안해야 할 이유를 더는 갖지 않으려고 무진장 애를 썼다. 하지만 말처럼 쉽지 않았다. 밤마다 집이 운다. 간밤에는 적황빛 큰 별이 앞산에서 번뜩이다 사라지기도 하고. 살아생전 엄마의 그런 말을 듣고 블라이트닝 현상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다. 지표면에서 일으키는 자기장으로 발생한 적황색 빛을 엄마가 보았던 것일 수도 있었다. 별스럽지 않게 생각하려고 해도 어젯밤에 나도 그와 같은 현상을 봐버리고 말았다. 양자역학을 검색하다가 쪼개지지 않는 알갱이들이 공중부양을 하며 일으킨 불꽃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내고는 마을에 나타난 적황빛을 오랫동안 올려다봤다. 엄마의 몸이 허해졌다며 좀 쉬라는 말만 반복했던 지난날의 과오를 떠올리며 머릿속에 나타난 엄마의 얼굴을 꽉 껴안았다. 곧바로 엄마의 몸을 샅샅이 검사했더라면 그런 불상사는 없었을 것이라는 후회가 밀려들었다. 당시 불화를 그리는 일감이 한꺼번에 몰려들었다. 엄마를 챙길 여유가 없었다고 핑곗거리를 만들며 차일피일 카페에 들를 기회를 미뤘다. 더구나 카페에서 함께 지내고 있는 주방 언니가 있어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그러다 엄마가 방에서 쓰러졌고 구급차에 실려가는 일이 벌어졌다. 종합검진을 해본 결과 위암 3기였다. 다행히 수술은 잘 됐고 항암 치료도 잘 됐다. 엄마는 다시 건강을 되찾는가 싶었다. 병뚜껑 안에 21개의 돌기가 있어야만 가장 이상적이며 안전하다고 생각하며
엄마의 몸에 난 이상세포들은 몇 개의 돌기를 갖고 변형되었을까를 찬찬히 생각해 봤다. 왜 하필 엄마에게 그런 돌기가 변형된 세포가 몸속에 자라게 되었는지 원인을 찾아봤다. 엄마를 떠난 아버지, 그리고 미혼모가 된 나, 평생 엄마에게 빨대를 꽂았던 선영 언니, 그 모두가 엄마의 몸을 망가뜨린 장본인들이었단 생각이 들었다. 엄마가 겨우 몸을 추슬러 카페의 문을 다시 열고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가 싶었는데 암이 재발해 온몸으로 퍼졌다는 진단을 받았다. 그리고 몇 달 후 엄마는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다 조용히 눈을 감았다. 거실 바닥에 깔린 융 위에는 정리하지 않은 책이와 물감, 그리고 붓들이 헝클어져 있었다. 나는 수월 관음새음도를 30호 크기로 그리고 있었다. 반년 전에 들어온 주문이었다. 엄마를 황망하게 떠나보낸 이후부터 나는 야광 버섯이 품고 있는 독을 종종 생각했다. 언젠가부터 그 죽음의 독을 거실 바닥에 뿌려놓고는 엎드려 그림을 그릴 때마다 한 움큼씩 들이켰다. 때론 석산 그리움이 많은 꽃 한 송이를, 시그니처인 작은 흰나비 한 마리까지도 그림 속에 숨겨뒀다. 모든 게 엄마가 좋아했던 것들이다. 일종의 그 흔적을 쫓는 행동이었다. 아들 민희는 불화장이던 석화 스님의 수제자 반열에 이미 올라섰고 수상 경력의 점수를 채워 초대 작가의 수순을 밟고 있다. 30이 간 넘은 나이임에도 갈고 닦은 그림 솜씨와 불성이 하나가 되고 있다는 평가를 얻었다. 나는 5년 전부터 석화 스님의 수련생이 되어 불화의 기초를 닦고 있다. 아들 민희의 추천으로 이루어진 행보였다. 나와 민희가 같은 스승을 모시고 있으니 석화 스님과는 인연이 깊단 생각이 들었다. 불화를 그리는 사람을 불모라고 부른다. 불모는 장시간 엎드린 자세로 그림을 그려야 해서 허리가 휘고 거북목이 되는 경우가 허다했다. 지난밤 늦도록 그렸던 불화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비단에 초를 뜨고 채색하려고 세피를 잡는 그 순간은 늘 긴장이 되었다. 이번에 그리고 있는 불화는 뒷면에 토황색으로 배치하고 주황, 녹색, 청색 순으로 색을 그 위에 얹었다. 색의 경계에 놓인 청색과 녹색, 그 사이를 발인붓으로 연결하자 바탕 후면에 배치된 색이 골고루 밖으로 뿜어져 올라와 서로 잘 섞였다. 불화는 삼배, 면, 비단에 그리는 경우가 흔했다. 그래서 자칫 중심을 잃으면 필선이 뭉그러졌다. 이번 수월 관음도는 비단을 사용해 그렸다. 삼배나 면에 반해 물감이 번지는 속도가 빨랐다. 연신 스산한 바람이 마음속으로 들어차고 있는지 초를 뜨는 내내 눈동자의 초점이 흐릿해져서 애를 먹었다. 나는 그럴 때마다 습관처럼 외는 기도문이 있었다. 바로 준재진언이다. 나무사다남 삼맥삼보 못다 구치남 나냐타 옴 잘해주래 준재 사바하부림. 7억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이 기도문의 부스러기가 힘없이 입술을 비집고 나왔다. 불성이 없는 성이 없는 읍조림에 불과한 것이기에 습관처럼 웅얼웅얼하며 외는 그 목소리만큼은 그래도 엄마의 음성을 몹시 닮아 있었다. 내가 엄마를 닮은 건 그 목소리뿐이라는 생각이 들 만큼 같은 음역대였다. 60이 넘은 나이임에도 가늘고 긴 허리선, 곧게 뻗은 다리를 가진 엄마는 힐을 신을 때마다 사람들의 시선을 끌었다. 하얀 피부에 또렷한 이목구비의 얼굴을 보면 좀처럼 나이를 구분할 수가 없었다. 그에 반해 나는 달덩이처럼 둥그런 얼굴형에 쌍꺼풀이 없는 작은 눈과 납작한 코,
21개의 돌기를 가진 병뚜껑 크기의 동그랗고 작은 입술을 하고 있었다. 그래서 학창시절에는 병뚜껑이란 놀림을 받곤 했다. 늘 외모에 자신이 없었던 나는 사춘기에도 남학생들에게 쪽지 한 번을 받지 못했다. 이쁘다거나 밉다거나 어디에 기준을 둘 수 없을 만큼 그저 평범한 얼굴이었다. 그래서 메이크업을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었다. 피부조차 까무잡잡해 어떤 색을 골라 입어야만 옷맵시가 날지 끝내 알아내지 못했다. 엄마를 전혀 닮지 않았음에도 엄마에게는 세상에서 제일 예쁜 딸이며 국밥집을 운영하면서도 예쁜 옷을 입혀 키웠다. 국밥집에서 선영 언니와 함께 산 기억은 없다. 가끔은 선영 언니의 손을 잡고 슈퍼에 다녀왔던 기억이 어렴풋하게 났다. 그 기억조차 완전하지는 않았다. 다만 나에게 아버지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분명했다. 하지만 아버지의 빈자리를 느낄 수 없을 만큼 국밥집은 부산스러웠고 늘 시끄러웠다. 주방에는 참모들이 이른 새벽부터 밑반찬을 만들고 시래기를 삶았다. 아침부터 호라는 늘 손님들로 북적거렸고 나무로 만든 금고통에는 지폐들로 가득했다. 목돈을 모은 엄마는 금강이 내려다배는 한적한 위치에 유럽식 건물을 짓고 카페를 열었다. 데이트족들을 위한 비밀스럽고 안락한 공간을 만들어 인근 지역에까지 유명세를 떨쳤다. 앞치마가 꼬질꼬질한 국밥집 사장이 아닌 카페의 여사장이 된 엄마는 외향적인 변신을 시도했다. 은은한 향기가 날리고 고상한 기품이 묻어나는 몸짓, 짙은 화장을 하고 코르셋으로 허리를 꽉 조였다. 정말 백조의 몸짓으로 걸어다니는 포즈를 취했다. 그러다 색소폰을 잘 부는 남자를 만났다. 구체적으로 그들 사이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는 처음엔 잘 알지 못했다. 미루어 짐작하건대 돈이 오가는 일이 생겨 법적 소송이 벌어졌던 것으로 추측됐다. 그 충격이 얼마나 컸던지 엄마는 늘 눈가에 이슬이 맺혀 있었다. 못난이 병뚜껑이었던 내가 대학생이 되었다. 그저 평범하게 생긴 나는 중등학교 국어 선생이라도 될까 싶어서 대전에 있는 사립대 국문학과를 다녔다. 그런데 대학에 들어가자마자 눈이 아주 서글서글하니 잘생긴 문학 동아리 선배와 사귀게 되었다. 그 선배는 나처럼 지극히 평범하게 생긴 외모가 편하다며 적극적으로 구애를 해왔다. 난생 처음 남자로부터 관심을 받은 것에 몹시 감격스러워 그가 하자는 것에 모두 동의를 해버렸다. 2학년 때부터는 내가 살던 자취방에서 선배와 동거에 들어갔다. 그 선배의 생활비는 전적으로 내가 부담했다. 엄마가 카페에서 벌어들인 돈이기도 했다. 4학년 말이었던가? 아기가 생기는 바람에 교사의 꿈은 신기루처럼 사라지고 말았다. 감쪽 같았다. 신체의 변화라든가 그 어떤 조짐도 없었다. 내 몸 안에서 아기가 무럭무럭 자라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 5달 동안 극소량의 생리도 했었고 입덧 증상도 전혀 없었다. 그래서 아이가 생겼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는 이미 태동을 느낄 시기였다. 내 인생이 어둠의 나락으로 떨어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휩싸였다. 나무뿌리처럼 생긴 그 무엇이 촉수를 뻗어 온몸을 휘감고 있다는 망상에 사로잡히기도 했다. 섬뜩하고 겁이 났다. 그래서 겁먹은 얼굴로 선배에게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렸다. 선배는 전혀 준비가 안 된 상태라서 빨리 낙태시키는 게 최선책이라는 명료한 답을 내놨다. 나는 선배의 손에 이끌려 산부인과에 갔다. 하지만 병원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문을 붙잡고 버티고 서서 심장이 뛰는 아기를 어떻게 가위로 조각낼 수 있냐며 펑펑 울었다. 결혼을 서두는 게 어떻겠냐며 선배에게
프로포즈라도 해달라고 애원했다. 선배의 답은 정확하게 안 돼 였다. 확신이 안 선다.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 것은 절대 아니다. 그 말을 몇 번이나 반복했다. 쿵쿵. 아기가 발길 짓을 했다. 그 신호가 아니었다면 나는 선배의 손에 이끌려 무슨 짓을 벌였을지도 모를 일이었다. 그 무렵이었던 것 같았다. 생부였던 원경 스님이 열반했다는 소식과 함께 유품이 든 작은 소포가 카페로 배달되었다. 서리가 하얗게 내리던 그날, 나이가 22살이었던 나는 시린 찬바람이 옷섭을 뚫고 들어오는 이른 시간에 무거운 캐리어를 끌고 엄마의 카페로 돌아왔다. 원경 스님의 유품이 도착하기 하루 전날이었다. 당시 나는 만삭의 몸이었으며 한 달도 안 돼 아들 민희를 출산했다. 민희는 어려서부터 영특했다. 5살이 되기도 전에 불보, 법보, 승보 그 3가지의 보석과 불법승에 귀의하는 자세를 알아들었고 커서 반드시 스님이 될 것이란 말도 내뱉었다. 엄마는 그런 민희를 보며 열반한 원경 스님이 환생한 것은 아닌가? 하고 생경한 눈으로 봤고 지극정성으로 보살폈다. 초등학교에 들어가면서는 불화를 그리는 석화 스님의 선원에서 운영하는 불교 입문반에 가입을 시켰을 정도였다. 해맑은 민희와 달리 나는 어둠 속에 몸을 감추고는 사람들의 접근을 막았다. 미혼모란 딱지가 몹시 괴로웠다. 선배와 헤어지고 애를 낳아 혼자 키우게 되면서 들판의 낮은 언덕을 걷는 것이 두려워 세상 밖을 홀로 걷지도 못했다. 가슴에 안전푯말을 핀셋으로 꽂아줘야만 조심스럽게 외출을 시도했다. 카페의 철거 작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몹시 궁금했지만 생수 한 병을 마시며 소파에 앉아 문구적댔다. 얼마 전까지는 혼자서 카페를 운영했다. 가장 먼저 커피 머신 사용 방법을 익혔다. 에스프레소, 아메리카노, 카페라테, 카푸치노, 카페 모카, 마끼아또 등 메뉴의 순서를 메모해 두었다가 수없이 반복했다. 어떤 날은 잘 되는가 싶다가도 주문이 한꺼번에 들어오면 모든 게 뒤엉켜버려 멘붕에 빠졌다. 주방 언니는 과일 주스와 파르페 같은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것들을 세팅한다거나 샌드위치와 햄버거를 만들어야 했기에 내가 하는 일에 신경을 쓸 수가 없었다. 점점 손님들로부터 컴플레인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커피의 크레마가 부족하다든가 카푸치노의 우유 거품이 약하다는 둥 달다, 밍밍하다, 싱겁다, 식었다. 왜 그리도 불만들이 쏟아지는지 손님들의 보편적인 입맛과 기준점을 찾지 못해 늘 허둥댔다. 커피잔을 든 손이 부들부들 떨렸으며 모든 게 시험되었다. 사실 운영이라기보다는 지켰다는 표현이 더 맞았다. 준비도 없이 카페의 주인이 되고 보니 모든 것이 어려웠다. 주방 언니의 월급을 주고 전기와 수도 요금, 그리고 건물 관리비, 식자재 값을 빼고 나면 100만 원이 채 남지 않았다. 그래서 불화를 그려 마이너스 통장을 채워 넣어야 했다. 엄마의 카페는 수변구역에 있었다. 금강이 훤히 내려다 보이는 카페였는데 풍광이 좋아 쉽게 팔릴 것으로 예상하며 교차로에 매매한다는 광고에 글을 올렸다. 하지만 전화조차 뜸했다. 방법이 없어 결국 부동산에 헐값으로 내놨다. 그래도 입질이 없었다. 그러다 수변구역의 일반 음식점이나 모텔, 그리고 오폐수를 많이 방출하는 공장의 건물들을 환경부에서 우선순위로 매입한다는 정보를 알게 됐다. 서류를 모두 갖춰 환경부 산하 금강유역 환경청에 제출했다. 그런데 접수하고도 1년이 지난 후에야 통지문을 받았다. 건물의 매매 금액은
엄마의 흔적을 지우는 대가치고는 저평가된 금액이었지만 어쩔 수 없이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다. 그리고 금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한 달 이내에 모든 집을 비우라는 통보를 받았다. 나는 이삿짐센터 직원을 불러 건물 내부에 있던 집기와 잡동사니를 모두 걷어냈다. 식당의 모든 짐을 빼내 중고시장에 내다 팔거나 버리거나 해서 말끔하게 처리했다. 꼭 필요한 집만 살림집으로 옮겼다. 사실 그 집도 계약 만료가 얼마 남지 않아 곧 비워야 했기에 애착이 가는 물건조차 제대로 꾸려오지 못했다. 카페는 덩그렁하니 비어졌다. 공명음이 천장과 바닥을 통통 튀어 날아다닐 정도로 휑했다. 중문을 밀고 밖으로 나섰다. 순간 슬리퍼를 신으려다 새끼발가락을 접질렀다. 그 통증이 발목까지 치고 올라섰다. 다리를 절뚝거리며 뜨락을 지나 데크 위로 올라갔다. 예상했던 대로 포크레인이 버킷을 들어올려 카페의 건물 한쪽 귀퉁이를 쿵쿵 쪼아대고 있었다. 둔중한 추가 내 가슴을 후려치고 있어 통증이 휘몰아쳤다. 카페 출입구 옆에 서 있던 커다란 향나무가 우지직거리며 쓰러졌다. 현장은 점점 처참한 꼴로 변해갔다. 간판에 활자였던 시와 추억이 붕 떠올랐다가 고꾸라졌다. 한쪽 벽이 와락 무너지며 조각난 글자들 위로 덮쳤다. 그 잔해들은 콘크리트 무덤 속으로 사라졌다. 캐빈 안에 있던 남자가 감독관을 향해 밖으로 나가라는 사인을 보내자 붐을 쭉 뻗어 버킷을 빙빙 돌리더니 건물의 중앙 벽면을 가격했다. 순식간에 건물 벽이 와르르 무너졌다. 한쪽 벽면이 모두 무너졌는데도 나머지 건물은 굳건하게 버티고 있었다. 사람과 집 사이에 애착이 깊으면 서로 닮아간다고 했다. 바로 그 집이 그랬다. 세상에 대한 거리감과 낯섦까지도 오롯하게 받아주었던 집. 몹시 엄마를 닮아 있었다. 카페의 세련된 인테리어와 골동품이 뒤섞여 나름대로 조화를 이뤘다. 엄마는 앤틱 가구를 좋아했으면서도 향토적인 유물에도 관심을 보였다. 그랬기에 엄마의 정성이 깃든 카페를 책임지고 지켜야 한다는 숙제 같은 게 늘 가슴을 짓눌렀다. 더 염려스러운 것은 엄마로부터 카페 건물뿐만 아니라 채무도 함께 물려받았다는 것이다. 건물 담보로 제2금융에서 대출을 무려 1억이나 받은 상태였다. 자기 관리가 철저했던 엄마에게 빚이 1억이나 될 줄은 상상도 하지 못한 일이었다. 채무를 승계받고 이자와 원금을 내야 하는 중압감이 날로 커져만 갔다. 쿵쿵. 버킷이 건물 벽을 잘게 부수는 소리가 더 가깝게 느껴졌다. 먼지가 뽀얗게 사방으로 퍼졌다. 공사 현장을 지켜보고 있던 감독관이 주먹을 불끈 쥐고 스톱! 하고 소리를 질렀다. 잠시 굴착기의 시동을 껐다. 감독관은 내가 있는 데크 쪽을 향해 성큼성큼 걸어왔다. 물을 좀 써야겠어요. 먼지가 너무 날려서요. 아랫집에서 수돗물을 끌어와 물을 뿌리고 있었는데도 먼지가 감당이 안 된다는 것을 나도 지켜봤기에 쉽게 허락했다. 감독관은 마당에 있던 수도꼭지에 호스를 연결해 무너져 내린 건물 사이에 물을 흠뻑 뿌렸다. 물이 스며들자 건물 속이 적나라하게 제 모습을 드러냈다. 큰 테이블이 있던 자리에 2층으로 오르던 나무 계단이 축 늘어진 채로 허공에서 덜렁거렸다. 영락 부러진 팔과 다리의 모습이었다. 그때 소나타 한 대가 담벼락 옆에 멈추어 섰다. 중년쯤 되는 여자가 차에서 내려 주변을 두리번거리고 있었다. 선영이 언니가 분명했다. 단번에 그녀를 알아본 것은 그녀만의 특유의 걸음새 때문이었다.
그녀는 거칠게 손가락질을 하며 공사 감독관에게 뭐라고 소리를 질러댔다. 감독관은 내가 서 있는 곳을 향해 손짓했다. 나를 부르는 듯 했다. 대문을 열고 그들이 있는 곳을 향해 걸어갔다. 이분하고 말해보세요. 감독관이 짜증스럽게 말했다. 경이구나. 그녀는 단박에 나를 아른 채 했다. 허스키한 그녀의 말투가 몹시 신경에 거슬렸다. 그녀는 엄마의 수양딸이었다. 카페에 들른 그녀를 숨어서 지켜봤다. 그녀와는 나이 차이가 많은 탓에 늘 거리감이 느껴졌다. 성인이 된 후에는 더욱 사이가 적조했다. 늦은 밤에 엄마를 찾아와 풀 죽은 얼굴로 눈물을 흘린다거나 곧 부도가 날 것 같다며 통장의 잔해까지 탈탈 털어갔다. 엄마가 말하지 않던 내가 찾아올 것이라고. 그 말에 나는 잔뜩 인상을 찌푸렸다. 왜 엄마의 건물을 팔아치웠어? 엄마가 얼마나 아끼던 카페인데. 선영 언니는 거의 울음소리에 가까운 음성으로 말을 했다. 허락도 없이 카페를 팔아버렸냐며 표독한 표정으로 나를 쏘아보는 그 눈빛은 놀라울 정도로 많은 생각을 품고 있었다. 나는 대꾸할 가치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 대응하지 않았다. 그러자 그녀는 원경 스님의 호신용 불상을 내놓으라는 말을 하며 나를 궁지로 몰아세웠다. 평소에 엄마가 그 불상을 자신에게 물려주겠다는 약속을 했다나? 처음엔 그런 불상이 카페에 있었나 싶을 정도로 생각이 나질 않았다. 그러자 그녀는 불상의 형상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청동에 금박을 입힌 30cm 크기의 호신용 불상이라고. 그러자 그 불상을 딱 한 번 봤던 기억이 되살아났다. 만삭의 몸으로 카페에 돌아왔을 때 원경 스님의 유품 속에 들어있던 그 불상을 말하고 있는 듯했다. 건물 안에 있는 물건은 모두 처리했는데 카페 안에서는 그 불상을 보지 못했어요. 그녀에게 휘말리지 않으려고 이를 악물었다. 만약 그녀가 카페를 넘긴 돈에 욕심을 낸다면 1억이나 되는 채무를 갚는데 차질이 생길지도 모를 일이었다. 엄마와 색소폰을 잘 불던 남자 사이에서 돈이 오고 갔던 일도 모두 선영 언니 때문이었다. 엄마의 외로움이 어찌나 깊던지 눈가에 이슬이 항상 맺혀 있었던 것, 그 모든 것이 그녀 때문이란 것을 어머니의 유품을 정리하다 확실히 알게 됐다. 엄마의 통장에 주기적으로 선영 언니에게 돈을 송금한 기록이 찍혀 있었다. 일단 집으로 들어가자. 그녀가 먼저 집을 향해 걸어갔다. 그녀가 대문을 밀고서 마당 안으로 걸어가는 걸음걸이와 날씬한 허리선과 곧게 뻗은 다리 모두가 영락없이 엄마의 뒷모습이라는 생각이 들어 깜짝 놀랐다. 집 안으로 들어가 물을 달라고 말했다. 내가 냉장고에서 생수를 꺼내려 하자 차가운 물은 이가 시려 못 먹는다며 따뜻한 물을 달라고 말했다. 나는 어이없어 하면서도 커피포트에 물을 데워 물잔에 담아냈다. 불화를 그리고 있었네. 나도 어렸을 때 그림을 잘 그린다는 소리를 들었지. 무슨 꿍꿍이로 그런 소리를 하는지 심중을 꿰뚫어 볼 수가 없었다. 그녀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는가 싶더니 마치 제 집처럼 편안한 자세로 반쯤 누웠다. 잠시 후 코 고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녀가 잠이 든 모양이었다. 며칠 전 지장전에 모셔둔 엄마의 영가를 만나볼 겸 해서 인근 사찰에 들렀다. 산문에서 일주문까지의 길을 천천히 걸어도 열기가 발끝으로 모여들 만큼 영의 기운이 깊었다. 무엇보다 원경 스님이 열반을 한 곳이기에 더 남달랐다. 솔잎향이 코끝을 간지럽히더니 가슴 속 깊이 차고 들어왔다.
1년 전에 엄마의 천도제를 지내기 위해 들렀던 그때와는 사뭇 다른 느낌이었다. 불모가 되기 전까지도 나는 원경 스님처럼 수행자의 길을 가고 싶다는 생각을 여러 번 했었다. 선배가 결혼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비구니가 되려고 승가대학에 몇 번이고 문을 두드렸다. 차마 엄마와 미니 얼굴이 떠올라 실행에 옮기지는 못했지만 늘 가슴 속에서 뜨거운 것이 꿈틀거렸다. 서로의 처지가 비슷해서 잠시 가정을 이루며 살았는데 그가 스님이 되겠다며 집을 떠났다. 아니야, 그 사람은 늘 출가를 하려던 사람이었어. 발목을 잡은 것은 바로 나야. 선영이가 내 딸이 아니라고 생각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더는 선영이를 미워하지 마라. 지장전에 들어가 향을 피우고 기도를 하는 동안 엄마가 했던 말을 생각했다. 두 볼 위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다. 천도제를 오롯이 나 혼자서 치러냈다. 아들 민희도 급한 일이 생겨서 참석하지 못했다. 선영 언니에게는 연락조차 하지 않았다. 장례식장에도 마지막 날에나 겨우 나타났었기에 별 기대를 하지 않았다. 천도제는 육체를 벗어난 망자가 죽은 후에 49일 동안 명계에서 머무는 동안에 치러지는 제였다. 간혹 숨이 끊어진 것조차 인지하지 못하거나 산 사람들의 음성을 듣는 망자도 있다고 해서 나는 생전에 못다한 말을 엄마가 곁에 있는 것처럼 여기며 끊임없이 속삭였다. 정토연불법을 맞이하는 중음신의 의식이 진행되는 가운데 영혼은 온전한 형태를 보이게 되며 망자는 자신이 지은 업에 따라 눈앞에 나타난 빛이 각각 다르게 보이기 시작한다는데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엄마는 틀림없이 순간의 깨달음으로 빛에 섞여 내려오는 현상을 파악하고 바른 길을 선택했을 것으로 믿고 싶었다. 하늘에는 옅은 흰빛이, 사람들에게는 옅은 노란빛이, 아수라는 옅은 초록빛이, 짐승들에게는 어두운 파란빛이, 아귀는 옅은 핏빛이, 지옥은 뽀얀 검은빛을 보이기 시작하는 길목에 이르면 엄마는 밝고 환한 빛을 따라 걸어가길 간절하게 빌었다. 선영 언니는 10살까지 엄마와 함께 살았다. 당시 4살이었던 나는 선영 언니의 존재를 자세히 파악하기도 전에 헤어졌다. 선영 언니는 큰이모의 집에서 살면서 그곳에서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다녔다. 하지만 방학이 되면 카페로 돌아왔다. 카페에는 그녀의 흔적이 늘 있었다. 선영 언니의 눈빛은 늘 차가웠고 곁을 조금도 내주지 않았다. 그녀가 카페에 오면 내가 시골 큰이모네 집으로 갔다. 엄마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선영 언니가 병간호를 해줬다. 나와는 마주치지 않으려고 잘도 시간을 비껴가며 병원을 들락거렸다. 나는 엄마를 걔랑 공유한다는 자체가 싫어요. 늦은 시간 엄마의 병실을 찾아갔을 때 우연히 들은 말이다. 그녀도 나와 같은 생각을 했던 모양이었다. 자신이 더 엄마의 모든 것을 닮아 있다고 말하는 그녀에게 몹시 질투를 느끼며 병원을 되돌아 나왔다. 그녀는 행동과 말투, 그리고 옷 입는 취향과 머리 스타일, 입맛까지도 모두 엄마를 따라했다. 누가 봐도 선영 언니가 엄마의 친딸이었다. 내가 엄마를 닮은 것은 오로지 기도문을 외울 때의 그 목소리뿐이었다. 엄마를 닮은 언니가 정말 싫어요. 다음 날 꺼져가는 생명을 겨우 붙들고 있는 엄마의 손을 잡고 속에 있는 말을 거침없이 내뱉었다. 그러자 엄마의 두 볼 위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다. 그리고 모든 것을 덮기로 했다. 더는 엄마를 사이에 두고 줄다리기를 할 수는 없었다.
그러기엔 엄마의 시간이 턱없이 부족했다. 선영 언니가 소파에서 일어나 부스럭대며 가방을 뒤적거렸다. 나는 그녀의 모습을 슬쩍 곁눈질로 바라보며 채기에 분채와 아교를 섞어 곱게 갈았다. 선영 언니는 가방에서 핸드폰을 꺼내 뭔가를 확인하더니 내가 앉아있는 작업대 쪽을 향해 걸어왔다. 돈 문제로 엄마를 힘들게 한 언니가 정말 미웠어요. 나는 처음으로 선영 언니의 잘못을 꺼내들었다. 너도 엄마한테 잘한 것이 없잖아. 대학생이 덜컥 임신해서 집으로 기어들어왔으니 내가 할 말은 아니잖아. 너도 여태껏 엄마한테 기생하며 살았으니 말이야. 나는 너 때문에 큰 이모에게 버려졌던 거야. 엄마 밑에서 호의호식하며 잘 자란 내가 정말 미웠어. 가늘고 긴 날카로운 갈퀴처럼 밧줄이 내 목을 바짝 조였다. 무슨 꿍꿍이라도 있나요? 지지 않으려고 독을 품은 촉수가 꽂힌 말을 던졌다. 선영 언니는 헐떡거리며 숨을 몰아쉬었다. 심장이 조여오는지 가슴을 쥐어짜기까지 했다. 나는 엄마에게서 내쳐진 게야. 그러다 정에 굶주렸던 나는 너무 쉽게 남자에게 정을 줬지. 그 사람이 바로 남편이었던 거고. 남편이 사업을 하다가 부도를 냈고 급기야 쫓기는 신세가 되었을 때 엄마가 손을 잡아줘 제 길을 꿈꿀 수 있었다. 그런데도 더는 희망이 보이지 않자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했던 것이고, 하지만 남편이 동의하지 않아 1억이나 되는 사업 자금을 건네는 조건으로 이혼의 합의를 봤다. 그 돈을 모두 엄마가 처리해 주었던 것이기에 마지막까지 엄마가 뒤를 돌봐준 셈이었다. 그 말을 하는 선영 언니의 얼굴이 몹시 창백했다. 나는 서둘러 밖으로 나가서 찬바람이라도 쐬자고 하며 그녀의 팔을 잡아 끌었다. 선영 언니와 나는 밖으로 나왔다. 데크 위로 올라선 그녀의 얼굴에 서서히 핏기가 돌았다. 한참을 서서 건물이 완전히 무너져 내린 카페 내부를 내려다봤다. 지붕을 완전히 걷어내자 오래된 건물의 잔해가 속을 드러냈다. 가게 뒷문으로 난 작은 방이 반쯤 쓰러진 벽 사이로 희미하게 보였다. 건물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종류별로 구분해서 덤프트럭 2대가 실어 나르기 시작했다. 철제와 나무, 그리고 스티로폼과 유리를 제외하면 콘크리트 부스러기가 대부분이었다. 내가 머물렀던 작은 방을 부숴버릴 태세로 포크레인이 콘크리트 더미를 밟고 올라섰다. 쿵 하고 북쪽을 향해 벽이 무너졌다. 또다시 버킷을 들어올려 내리쳤다. 바로 그때 턱! 뭔가 쇠붙이 부딪히는 소리가 크게 들려왔다. 포크레인 기사가 시동을 끄고 감독관에게 그곳을 가보라고 신호를 보냈다. 감독관이 무너진 그곳에서 뭔가를 꺼냈다. 철제로 된 상자였다. 그것은 원경 스님의 유품이 들었던 작은 캐비닛이었다. 그 방에는 허리춤 정도의 높이의 좁은 벽장이 있었다. 그곳에 선영 언니가 그토록 찾았던 불상이 들어있었던 게다. 내가 손짓하며 고함을 치자 감독관이 데크 쪽으로 캐비닛을 들고 왔다. 콘크리트 속에 섞여 쓸려갈 뻔한 그 순간에 기적처럼 발견이 된 것이다. 캐비닛을 받아든 나는 뚜껑을 열어 안에 있던 작은 불상을 꺼냈다. 여러 겹의 융으로 감아놓은 것으로 보아 엄마가 미리 챙겨둔 게 확실했다. 작은 방에 있던 모든 짐은 꺼냈다고 생각했는데 벽장 안에 불상이 숨겨져 있을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었다. 차 한 대가 집을 향해 골목으로 들어서고 있었다. 차에서 아들 미니가 내렸다. 미니가 울 안으로 들어서자 선영이 쪼르르 달려나가 먼저 반갑게 맞았다. 아, 우리 조카.
우리 조카 미니가 정말 멋진 청년으로 자랐어. 이모가 아주 널 많이 기렸다. 선영 언니와 미니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고 함께 집 안으로 들어갔다. 저는 두 분이 어쩌다 이런 사이가 됐는지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이제부턴 그러지 마세요. 어찌되었건 우린 피를 나눈 가족입니다. 민희는 피를 나눈 가족이란 말에 힘을 주었다. 그러자 선영 언니가 흐느껴 울기 시작했다. 할머니는 18이란 어린 나이에 선영이 이모를 낳았다는 사실을 말했어요. 미혼모라는 자신의 팔자를 딸에게 대물림한 것 같아서 차마 엄마한테는 말할 수 없다고 했어요. 그러니 두 분은 가시고기처럼 살다간 할머니를 생각하며 서로를 미워하지 마세요. 선영 언니가 정말 엄마의 친딸이었어요? 왜 그 말을 못 믿겠는 거야? 나는 두 손이 부르르 떨렸다. 뭐라도 하지 않으면 숨이 멎어버릴 것만 같았다. 방 안을 정신없이 왔다 갔다를 반복하다가 불화를 그리려고 방석 위에 엎드렸다. 그런 상태에서는 불화를 그리지 않는 게 좋겠어요. 관음보살은 감청색 눈동자에 소의 눈썹처럼 길게 정돈된 눈썹, 붉은 입술, 드러나지 않는 코, 두툼한 귓볼은 경전에도 나와 있을 만큼 규칙이 있어요. 7억, 부처님의 동작과 입고 있는 가사와 물건들은 제각각 달라도 기본상은 같다는 뜻이죠. 마음이 흔들릴 때는 불성이 살아나지 않아 기본상이 흐트러져요. 제가 마무리할게요. 민희는 붓을 건네받아 들고는 방석 위에 무릎을 꿇었다. 그러고는 발인붓을 명주천에다 슬쩍 물기를 닦아내며 얼룩진 부분을 지웠다. 저는 제 갈 길을 가겠습니다. 엄마는 더 정진하시어 큰 불모가 되세요. 그리고 이모님도 불화연구소에 입문해 불화를 시작해 보세요. 저는 원경 스님의 뒤를 따를까 합니다. 고려 불화를 깊이 연구하고자 출가를 하려는 것입니다. 한동안 그 어떤 숨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정적을 훑듯 민희는 붓을 들어 불두 위로 둥근 후광을 그린 뒤 수월 관음의 검은 눈동자에 활용 점정을 찍었다. 용꽃 위로 하얀 나비 한 마리가 날아올랐다. 네, 이야기는 여기까지인데요. 수양딸인 줄 알았던 언니가 사실은 친딸이었다. 라는 로그라인 한 줄로 이렇게 멋진 소설을 만들어낼 수 있다니요. 작가님의 역량에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미혼모라는 자신의 팔자를 딸에게 대물림한 것 같아 무건하고 살았다는 은근한 반전도 소설의 숨은 매력인 듯 합니다. 비록 엄마는 가셨지만 든든한 아들과 친언니가 있으니 그간의 오해와 서름을 떨쳐내고 남은 생은 행복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오늘도 책나들과 함께 편안한 시간 되셨나요? 저는 그럼 여러분의 댓글 한 줄 기대해 보며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